미국의 차별과 증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번지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일자리가 아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게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 삶이 위태로워지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미국이라는 분열상들의 주어를 한국어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도 분열을 겪고 있어요. 미국이나 전 세계 분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미국에서 KBS의 PD특파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30여 개 주를 다니면서 많은 아이템들로 방송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게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 미국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웃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적대감, 인종 간,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분열이 아주 심각하구나. 이거는 거의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미국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현실을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목도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제로 저는 내전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 내전과도 비슷한 상황이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미국의 내전 상황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있죠. 민주당에 이제 바이든을 넘어서 해리스 후보가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나와 있고요. 이 둘은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백인이고요. 남자고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유색 인종 출신이죠. 아버지는 자메이카의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젊어요. 이 둘이 너무 확연하게 나눠져 있고 지지층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대표로 하는 이번 대선은 마치 내전과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그런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미국은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두고 양극단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거든요. 자유주의자는 민주당 쪽이고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쪽이죠. 대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예가 바로 낙태와 동성애인데요. 자유주의자들, 민주당 쪽은 낙태의 권리, 여성의 임실 중정권을 보장하자라는 거고요. 이 복음주의자들,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측은 그거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두고 결국 가치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두고도 양극단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은 원래 이민자의 나라야. 우리 이민을 받아왔고 그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이민으로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그걸 뭐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민을 막을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측. 여기는 민주당 쪽이죠. 아니다. 우리가 원래 이곳은 백인 중심의 유럽 출신 백인들이 이끌어왔던 나라고 그들이 중심이 돼야 돼. 지금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백인들이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거든. 이런 미국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고 이민자들을 받지 말고 이 유럽 출신 백인 중심으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그런 세력이 양극단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미국 내전의 결과, 척도일 것이다. 결국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 층의 대결들이 결정될 것이다.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증오 범죄는 미국의 역사와 늘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 흑인에 대해서 계속 증오 범죄, 차별이 존재했죠. 근데 최근의 증오 범죄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가 좀 더 강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19 때 예를 들면은 코로나19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발현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탓을 많이 했는데 이게 증오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쿵푸 바이러스다,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걸 들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나 많은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 증오로 적개심을 키웠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단순히 중국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많은 피해를 받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최근에 몇 년 사이 많이 커졌고요. 또 다른 증오와 혐오는 최근 들어서 생기는 혐오는 이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백인
고졸 이하의 중산층 제조업체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일자리가 아시아 사람들, 그다음에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게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안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치안 상황, 마약이 결국 중남미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차별과 증오는 이 흑인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있었던 증오와 혐오를 넘어서서 새롭게 미국 사회에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증오와 혐오로 번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봤을 때 결국은 미국인들이 상당한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박탈감이나 불안감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이 위태로워지고 불안해지니까 결국 내 삶이 위태로워지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결국 그들에게 있다.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혐오나 증오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주 저한테는 중요한 가정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분리수거는 아주 당연하고 루틴화가 돼 있죠. 이거는 비단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이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 누구도 음식물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죠.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그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기업이나 큰 식당은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조그만 식당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 큰 모순을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 저는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이상기후들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가 폭염이 지속되고 또 1년 동안, 2년 동안 눈이 한 번도 안 내리고요. 서부에서는 계속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더운 곳에서 한파가 지속되면서 정전이 일어나는 사실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상기후가 심각하다, 우리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정책을 바꿔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절반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절반은 인류의 역사에서 기후는 변화해 왔어. 탄소를 많이 써서 공룡이 멸종한 거야? 아니잖아. 기후위기는 지구의 역사에서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 너무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는 예전에 기후위기는 사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번 2024년 미국 대선을 위한 공화당 주자들의 1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후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음모다, 사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 스스로도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물이 사실은 매립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하고 이상기후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도 미국인들이 합의를 못하는 거죠. 음식물 분리수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모순적인 행동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고 버릴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거 왜 해?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정치권이 이걸 부추기면서 쉽게 타협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미국의 전형적인 주택이라고 하면 이런 걸 떠올렸어요. 한 2층, 3층 집이 되는 아주 멋있는 전원주택에 차고가 있고 차고에는 멋진 차가 한 2-3대 정도 있고 잔디가 쫙 깔려있는 앞마당이나 뒷마당이 있는 집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본적인 중산층들의 주택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참 부럽다. 저게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냐? 허영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색다른 견해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잔디 문화는 그것 또한 인종차별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원래 미국의 백인들은 도시에 많이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다니고. 그런데 미국의 도시에 살던 중산층 백인들이 어느 순간 교회로 떠나요. 그게 언제냐면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많은 전쟁 베테랑들이 참전 용사들이 돌아오죠.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생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남부에서 주로 전통적인 면화산업에 종사했던 흑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참 산업화가 진행될 때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데서 몰려들면서 도시로 유입이 됐었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도시에 판자촌이 생기고 슬럼화가 생기고 도시에 범죄들이 또 생겼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에 많은 흑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의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대도시가 슬럼화되고 범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 인종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을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는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백인들이 도망간다, 탈주한다는 거죠. 즉 흑인들이 몰려오고 유색인종이 몰려오면서 대도시가 슬럼화되고 범죄가 많이 생기면서 이 백인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내 삶이 위협받는데 애들을 안전하게 못 키우겠는데 교육하지 못하겠는데 그럴 바에는 교회로 가자. 또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미국의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중산층 백인들이 이 대도시를 떠나서 교회로 나갑니다. 교회로 나가서 어떤 집을 짓느냐? 2층 집을 짓고 잔디를 깔고 차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식 주택 문화는 미국의 자존심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종 갈등의 산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에 있어서 주택 문화에서 한국은 부의 상징이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의 최고급 빌트인이 되어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게 사실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은 화이트 플라이트 현상을 거치면서 미국에서의 부의 상징은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교외 지역에서 큰 저택을 짓고 넓은 잔디와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부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렸죠. 결국 인종 갈등을 통해서 미국의 주택 문화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주택 문화를 통해서 미국이 부의 상징이 도심지 아파트가 아니라 교외 지역의 저택으로 바뀌는 변화가 벌어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사실은 팁 문화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가격의 15% 정도를 팁으로 줬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약 18%, 20%, 심지어는 25%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심지어는 이제 팁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팁을 합쳐서 팁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심해졌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니까 대면하는 업무에 사람들이 많이 일하기 싫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빙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대가를 줘서 일을 하게 하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팁이 좀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또한 코로나19랑 관계가 있는데 이 비대면 결제,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패드를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결제라는 게 일반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줬던 팁 문화에서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이 패드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15% 주시겠습니까? 20% 주시겠습니까? 25%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막상 서버가 이 패드를 딱 앞에서 들이미는 상황에서 미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그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성을 하자라는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팁 문화를 없애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팁 문화가 처음 시작된 거는 부자인 백인들이 자기의 일을 도와주거나 물건을 들어주거나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한테 동전을 하나씩 주던 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흑인 노예들의 삶이 비참했고 또 보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좀 가엾이 여긴 거죠. 그러면서 팁을 주기 시작했고 그 팁 문화가 퍼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15% 정도로 이제 문화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팁 문화를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래된 인종 갈등, 인종 차별에서 시작되어 있는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TV 뉴스를 모니터했는데 하루 걸러 하루 나오는 게 총기 난사 사고였어요. 사고도 아니죠, 사실. 사건이죠. 어디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 어디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 어디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주택가에서 경찰과 범죄자들과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런 뉴스는 사실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였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총기 사고, 총기 사건은 흔한 일입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총기가 많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에 약 2,300만 정의 한 해에만 총기가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한 65%가 증가된 거라고 하는데, 총이 많이 판매되고 유통되고 팔리니까,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니까 당연히 총기 사고,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총기 사건이 났다 하면은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난사 사건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이 총기 난사 사건의 주 피해자들은 학생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에요. 학교나 쇼핑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 취재를 갔던 한 곳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이게 2022년 5월에 텍사스주의 유벨즈라는 곳에서 벌어진 곳인데, 한 초등학교에서 18살짜리 총기 난사범이 총알을 막 쏴서 19명의 어린이하고 2명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당시 현지에서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저도 현지 취재를 가서 정말 직접 보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남는데, 이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미국의 내전의 한 단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썼는데요.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것을 또 하나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총기에 대한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으니 규제하자, 총을 못 쓰게 하자, 최소한 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이나 제한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총은 미국인의 상징이야, 미국인의 자유의 상징이야,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은 불가피한 거야 라고 보는 쪽이 있어요. 미국에는 수정헌법 2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총기의 소유와 사용은 국민의 권리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거를 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기를 둘러싸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치적,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가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민주당 쪽은 총기를 규제하자라는 쪽이고요. 공화당 쪽은 총기 규제는 안 된다, 총은 미국인의 권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둘의 이 분열된 게 너무너무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에 있어서도 서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총기로 인한 미국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이런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지? 이거는 결국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처음에 유럽 출신 백인들이 건너와서 그들이 맞닥뜨린 거는 야생동물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어요. 자기들을 지키고 혹은 자기의 삶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총을 썼거든요. 그게 미국인들의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의 일부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게 미국인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협을 이루거나 쉽게 조정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KBS의 미국 PD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여러 현장을 가봤고 여러 주제로 방송을 만들어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국이 많이 분열되어 있다. 흡사 내전과도 같은 상황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독자들,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 혹은 설마 그렇겠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미국 대선 과정을 보면서 미국이 내전 중이라는 게 뭔지 충분히 이해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책을 보시면서 실제 제가 현장에서 봤던 미국 사회의 다양한 층위의 분열상들을 아주 재밌고 쉽게 읽혀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인종적인 문제, 다양한 층위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 미국이라는 분열상들의 이 미국이라는 주어를 한국어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도 분열을 겪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분열과 한국의 분열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로 지도자를 뽑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국가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문제, 미국이 겪고 있는 심리적 내전은 결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나 전 세계의 분열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책이, 또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됐으면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